산스크리트가 왜 어려운 언어가 됐냐면 산스크리트는 약 2500년 전에 모국어로서는 사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류층, 특히나 사제계급이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죽은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면 주변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문법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스피킹, 라이팅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 때는 문법 공부만 했습니다. 주변에 뭐 말할 환경이 되나요? 그죠?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 학습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어려운 이유는 문법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조시 선생님 앞에서 맨날 문법을 외워야 했어요. 이따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질리실걸요. 아마 인도 사람들 공부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 그냥 왜 하늘 전 따지 우리나라 예전에 그 서당에서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1격부터 7격까지 그냥 외워요. 선생님 앞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스크리트를 쓰거나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인도에도 쓰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데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독해만이 의미가 있지 산스크리트를 말하거나 아니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건너뛰고 독해 위주로 그래야 여러분이 인도의 그 2000년 이상 된 경전들은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 학과 왜 어려운지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때문에 인위적으로 문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전통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문법은 가능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산스크리트에 문법 건너뛴다고 그러시면 돌아가신 조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실 텐데 제가 7년 동안 조시 선생님한테 아침마다 가가지고 날마다 문법을 배웠는데 문법 학자셨거든요. 저희 사부님이신 조시 선생님께서는 산스크리트에 문법을 빼고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진짜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산스크리트를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년 했는데 우리에게는 문법이 그다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년 공부해보고 저는 문법 공부 정말 조시 선생님 앞에서 7년 다 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는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 산스크리트는 어휘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어휘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독해로 가는 관문이 단어고 어휘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내드리는 텍스트 문법사항이 아니라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단어. 그리고 문법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꼴을 그 자체로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라고도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는 게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지. 굳이 외우면 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독해를 통해서 익숙해진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독해를 통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감을 잡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6강으로 잡힌 이 두 번째 세션 맨 끝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텍스트에 접근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라마야나 번역을 하고 인도 텍스트들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텍스트에 접근하는지 직접적인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문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 아실 필요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산스크리트 다 알려고 하면 다친다라는 말이 푸나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무조건 어휘를 외운다. 단어를 외운다. 그럼 명사와 동사가 있죠. 이따가 단어의 종류를 살펴드릴 건데 명사와 동사를 막론하고 동사
동사든 명사든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텍스트 36페이지 내드린 거 보고 이거 오늘 하루에 다 할 건데 놀라셨어요? 이 안에 있는 걸 다 외우려고 들면 놀라시겠지만 이 안에서 통째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심이 되시나요? 이 36페이지 텍스트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다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1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첫 페이지 보실까요? 그러면 단어의 생김새부터 나옵니다. 산스크리트 단어는 어떻게 생겼나? 자, 다른 특징은 제가 지난 세션에 첫머리에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단어가 구성될 때 특징인데요. 단어 중간이나 끝의 첫 소리로, 끝음절의 첫 소리로 모음이 오지 않는다. 요거는 뭐 딱히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산스크리트 단어가 이 중간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없다는 거는 산스크리트 학습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모음은 단어의 첫머리, 첫음절에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단어가 이렇게 모음이 중간에 오든 끝에 오든 가능한데 성스크루텀에서는 앞에 이렇게 어슈어는 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맨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중간이나 끝음절 첫머리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 단어 특징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텍스트를 내드리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텍스트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독해를 하실 때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돼 할 때 찾아보시라고 내드리는 텍스트지. 이걸 이해하시라고 내드리는 텍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하나하나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외우세요 혹은 이거 이해하세요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예요. 이 교재 자체는 제가 석사를 마친 다음에 산스크리트 이 문법책을 2권으로 썼는데요.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데 인도에 온 산스크리트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지 여러분처럼 취미로 혹은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배우는 텍스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외워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스크루탐 단어는 크게 3종류예요. 3종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명사, 동사. 그죠? 그래서 명사류, 동사류,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부사류로 편입이 됩니다. 명사류라는 것은 뭐냐면 성, 수, 격 요 3가지를 갖춘 걸 명사류라고 해요. 성은 뭐예요? 성은 그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단어가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웠는데 독일어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더라고요. 똑같죠? 이게 유럽어랑 특히 영어는 오늘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중세 영어만 해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성이 3개가 있고 성수, 그럼 수는 뭘까요? 숫자 맞습니다. 산스크리트는 단수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 영어 보면 복수가 있죠. 근데 산스크리트는 특이하게도 양수가 있습니다. 둘을 지칭하는 수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요거 첫 세션에서 했었는데 이따가 단어 살펴보시면 단수, 양수, 복수 이렇게 3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격은 뭘까요? 격은 주격, 주어, 목적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소유격, 주격, 목적격 이런 건 익숙하게 공부하셨죠? 자, 우리말의 격은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스크리트에는 8개가 있습니다. 무려 8개. 독일어는 제가 몇 개 있었는지 디데어 댄디 4개 있습니다. 독일어보다 2배의 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산스크리트는
격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명사 중심의 언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산스크리트는 명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맨날 단어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문법 외우지 말고 단어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어만 어느 정도 알면 독해가 가능해요. 문법적인 거 잘 몰라도. 자, 그럼 동사. 산스크리트에서 찬밥 취급당하는 동사는 인칭, 수, 그리고 시제나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칭은 1인칭, 나 혹은 우리. 2인칭, 너 또는 너희들. 그리고 3인칭은 그 혹은 그녀, 그들. 뭐, 이렇게 3인칭이죠. 이거 어느 외국어나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은 다 있잖아요. 수는 명사류랑 같습니다. 단수, 복수는 우리가 알고 양수, 둘을 뜻하는 양수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제법 얘기하는데요.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은 가정법, 명령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돼요. 영어에는 무려 시제만 12가지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시제와 법을 합해서 10개. 안심되시나요? 영어에서 시제는 12개가 넘고 법은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훨씬 많죠. 산스크리트는 합해서 10개입니다. 자, 나머지는 부사류. 신경 쓰지 말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격변화하지 않은 불변화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류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명사부터 나갈게요. 자, 명사는 성을 3개를 가진다. 3개를 다 가지는 게 아니라 한 단어가 하나만 가집니다. 보통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나. 그래가지고 제가 단어 외울 때는 남성, 여성, 중성을 외울 때 이 단어가 뭔데 강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강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그럼 외우느냐고 힘들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은 텍스트에 이미 격변화하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명사의 성은 외우지 않는다. 다 생략해드려요. 자, 그럼 명사는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떤 단어가 모음으로도 끝날 수 있고 자음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장모음이 있고 산스크리트는 단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도 밤이 있고 밤이 있는데 표기상으로 똑같죠. 밤이나 밤이나. 그죠? 하지만 산스크리트는 장모음을 위에 이렇게 그어서 대시를 그어서 표기하는데 자, 장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텍스트에 보면 대개라는 말을 망설이다가 넣어놨는데 왜 대개냐면 아주 드물게 여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넣어놨는데 제가 평생 단어를 외우지만 장음 중에 여성이 아닌 단어는 억지로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음은 무조건 여성. 예외의 단어는 억지로 찾아야 돼요.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억지로 찾아야 나옵니다. 우리는 평생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저도 텍스트 독해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음이면 무조건 여성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든지 다 가능해요. 뭐든지. 자, 그러면 장모음으로 끝나는 건 여성. 나머지는 중성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 필요 없다. 텍스트에서 다 격변화로 알려준다. 자, 읽는 거에 중요하니까 읽는 거 한번 해보고 갈까요? 거기 여성, 남성, 중성 단어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읽어볼 시간은 없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M으로 시작하는 단어 화환, 말라죠. 말라. 그죠? 산스크리트에서는 어와 아의 구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모음 어라고 하더라도 아로 읽히는 영어로 보면 그 삿갓 발음이라서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 영어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없이 우리는 무조건 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를 아로 읽는 경우는 야 뿌나에서 그렇게 읽는 단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무조건 어로 읽으세요. 예. 뿌나 대학의
문법학자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어로 읽으라고. 자, 그래서 단모음은 무조건 어로 읽으세요. 자, 그리고 장모음은 무조건 아로 읽으세요. 자, 말라. 쉽죠? 그 다음 거는요. 바르야. 바르야.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너디. 장모음은 단모음의 2배 길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디. 다시. 다시라고 읽을 수도 있고 다시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요 S 발음은 단어 맨 첫머리에 나오면 쌍시오 소리가 발음이 다 나요. 근데 이렇게 뒤에나 중간에 나오게 되면 시옷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운이 남으시면 다시라고 강하게 읽으셔도 되지만 그냥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거는요. 워두. 워두. 이거 DH 발음이 로마자라는 2자로 표기되지만 대화나가리, 그러니까 원래 인도 알파벳으로는 한자입니다. DH를 따로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인데 위에 이렇게 슬래시 찍힌 슈죠, 슈. 슈와 슈루. 자, 읽는 거 잘 하실 수 있나요? 네, 슈와 슈루. 어려운 단어를 좀 읽어볼까요? 다른 단어 제일 쉬운데 남성의 맨 끝에 있는 단어 요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 단어 좀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르라는 특이한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꺼가 들어갔네요. 이 중간에 자음이 이렇게 겹쳐서 나올 때는 앞자음이 앞 음절에 받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으르키셔. 으르키셔. 오, 잘 읽으셨습니다. 으르키셔예요. 받침으로 들어갔죠? 받침으로 안 들어간다면 으르크셔 이렇게 읽었겠죠. 근데 인도 사람 누구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으르키셔. 받침으로 넣습니다. 받침으로 넣고 안 넣고는 읽다 보시면 알게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의 중간 보시면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건데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H가 중간에 들어갔네요. 원래 H, 그러니까 H 밑에 점 찍힌 요게 바로 윗사르가라고 하죠. 윗사르가. H 밑에 점 찍힌 걸 윗사르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윗사르가가 중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그냥 흐 발음 읽으시면 됩니다. 두커. 두커죠. 여기는 단음이니까 두커. 허소리가 약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게 기음이라고 해서 발음 공기를 빼주는 발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음이 없습니다. 자, 두커. 이 위사르가가 맨 뒤에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음을 붙여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단어가 나오면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중성 같은 경우는 사전에 따라서 이렇게 미음을 붙여가지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사전 여러분이 이제 요 공부를 마치시면 사전이 있으신 게 유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생용 얇은 사전을 구하세요. 두꺼운 사전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못 찾아요. 자, 사전 찾는데 3년 걸린다는 게 산스크리트인 거 아시죠? 사전 찾는데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요 과정 마치면 사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9주 코스 끝나면 대신 얇은 사전을 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영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오질 않았어요. 자, 나머지 장음으로 끝나는 장모음으로 끝나는 것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3가지 성 중에 무슨 성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괜히 시간 낭비하실까봐. 자, 읽는 거나 계속해 볼까요?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DHA 장음 그 다음에 왜냐면 르 발음이 이게 모음인데 모음 같지 않고 자음처럼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산스크리트 고유 발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읽어보실까요? 다뜨르. 오, 잘 읽으시네요. 다뜨르.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음이 겹친 거 밧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러쭈. 오, 훌륭하네요. 러쭈. 하나는
J 가운데 하나는 이게 받침으로 들어갔죠. 럿주. 그 다음에 요거 눈물 읽어볼까요? 요거 슈 발음이라서 한국어에는 없는데 어슈루. 그죠? 어슈루. 자, 이제 읽는 거는 웬만큼 하실 수 있어요. 자, 모음으로 끝난 단어도 마찬가지고 자음으로 끝난 명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모음으로 끝난 것만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거 읽기 어려운 단어 읽어볼게요. 친구 읽어보세요. 수흐릇.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르라는 애매한 모음 뒤에 이렇게 받침이 들어갔습니다. 수흐릇. 그리고 이건 S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이 쌍시옷 발음을 리얼하게 해주셔야죠. 수흐릇.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읽어볼까요? 바위. 드르샷. 오, 잘 읽으셨습니다. 드르샷 하고 받침으로 D가 들어가게 되죠. 자, 요거는 눈, 중성의 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꺼가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쩍슈스. 예. 이제 웬만큼 요 정도만 읽어도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읽는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DH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대화나가리가 뭔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D와 H를 따로 읽어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드하누스 이런 식으로 읽는 텍스트 표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데 DH는 한 글자입니다. 드하누스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대화나가리 보세요. 한자죠. DH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제가 질색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산스크리트는 뭐든지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남성, 메스큘라인, 페미나인, 뮤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기법은 사전 보시면 아실 건데,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격변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할 것 중에 격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몰라도, 시제를 몰라도 어느 정도 분위기상 짐작할 수가 있는데 격변화는 모르면 독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평서문은, 산스크리트 평서문은 우리말 어순과 같죠. 다행히도. 근데 산스크리트에서 우리말 어순하고 같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산스크리트는 대부분의 텍스트가 운문이니까 단어의 어순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 일반 텍스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먹는다, 나는 밥을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산문이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어순대로 썼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산스크리트 문장은 뒤죽박죽 밥을 먹는다, 나는 뭐 어떤 순서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뒤섞어 놓든지. 운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말하고 어순 좋다고, 어순이 같다고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산문 중심이 아니라 운문 중심의 언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산스크리트의 격변화, 특히나 어미가 붙을 때 어떻게 명사의 원형이 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문장을 지금 옮겨놨는데요. 나는 밥을 먹는다, 우리말을 그대로 산스크리트로 옮겨놨습니다. 어험, 오더넘, 카다미. 그죠? 카다미. 먹는다라는 뜻인데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주어는 은는이가, 그리고 목적격은 을르리 붙죠. 그래서 격을 표기하죠. 자, 그래 우리말에도 격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도 우리말하고 같이 은는 이가 같은 주격 조사를 붙이든지, 아니면 을를 같은 목적격 조사를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격에도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어서 격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격에 맞게 산스크리트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말은
교차어라고 하고요. 산스크리트는 굴절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명사의 원형은 조사가 붙기 전에는 나죠, 나. 여기는 밥이죠.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격부터 혹격까지 8가지 격에 다 조사를 붙여서 나는, 나를, 나로, 나에게, 나로부터 나의, 나에게 뭐 이렇게 뭐 4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붙여도 나라는 단어가 변하나요? 밥 생각해 볼까요? 밥은, 밥을, 밥과 함께, 밥에게, 밥으로부터, 밥의, 밥에게 밥이라는 단어가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산스크리트는 변해요. 밥이라는 단어, 우리는 명사 원형이, 밥이라는 명사 원형이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은는이가부터 시작해서 을을 같은 이런 어미가 붙을 때 밥도 변하고 나도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굴절어라는 특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에 나가 변한다는 건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내하고 이 변형이 됐죠. 나라는 단어가 내로 변형이 되는 게 바로 이 산스크리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전 찾는데 3년 걸린다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동사도 막 변하는데 동사 원형도 막 변형을 하고 명사도 막 격에 따라 변하는데 명사 원형이 변해요.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으면 사전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용 사전 만약 사전이 필요하시면 학생용 사전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사전을 어떻게 찾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에 8가지의 격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정도는 여러분도 쓰시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근데 저는 한문이 친하지 않아서 국격, 역격, 종격 이런 말보다 이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서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부르는 말 마지막은 그냥 부를 호자 써서 호격이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의 원래 표기예요. 산스크리트에서 원래 주격이라고 안 하고 첫 번째 격이라고 합니다. 목적격이라고 안 하고 두 번째 격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도 뭐 국격, 역격, 종격이 편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격부터 일곱 번째 격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것도 병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 격 변화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명사 원형이 변하더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격을 전부 다 표현한 게 5페이지에 있어요. 자, 해 뿌뜨라. 이거 혹격이죠. 밑에 해석을 제가 달아놨으니까 무슨 격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이 문장 하나만 읽으시면 8가지 격이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 이 문장 하나로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혹격은 부르는 거죠. 오, 아들아. 자, 그 다음에 7번째 격이 나왔어요. 7번째 격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시간이나 장소.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뜻으로, 여기는 시간으로 15번째 해, 15번째 해에 라는 뜻의 7번째 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주격이죠. 주어죠. 그는. 여기서 그가 라마인데요. 자, 어쨌든 4격은 뭐냐면 4격이라고 제가 하는데 4번째 격이죠. 자, 4번째 격은 누구누구를 위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지금 산스크리트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해석만 한번 보시면 이게 몇 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수레로. 이거는 도구격, 도구를 말합니다. 뭐뭐와 함께 혹은 동행, 누구와 뭐뭐로, 지금 수레로라는 이 도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소유격,
당연히 소유격은 아시죠. 위대한 왕의 왕궁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이게 5번째 격. 그 다음에 이 목적격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이 목적격이 동사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을 간다라고도 하잖아요. 집에 간다라고도 하지만 집을 간다라고 얘기도 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뭘까요? 이거 대원어가리를 우리가 안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 막대기는 뭔지. 이게 바로 대원어가리의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웬 막대기가 이렇게 동동 나올까? 우리는 로마자로 하니까. 자, 이거 산스크리트로 보지 마시고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격의 쓰임을 다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오 아들아 15번째 해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 위해 4격 4번째 격 수레로 3번째 격 위대한 왕의 왕궁으로부터 5번째 격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마야나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상황인데 라마야나라는 그 산스크리트 서사시를 아시나요? 제가 이걸 번역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서사시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근데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삼국지 서유기보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당연히 더 알거든요. 삼국지 서유기는 몰라도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는 서양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번역도 제대로 안 돼 있죠.